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내 것이라 착각한다. 심지어는 별의별 것들을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한다. 화가 나면 그것을 내 것으로 착각해 머릿속에 집어넣고 살다가 화병을 만든다. 골치가 아파도 내 것으로 착각해 머릿속에 가둬놓고 만성 두통으로 키워낸다. 스트레스가 생겨도 내 것으로 착각해 꾹꾹 짓눌러 놓고서는 병을 자초한다. 욕심도, 절망도, 슬픔도 몽땅 머릿속에 집어넣고 다닌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느새 걸어다니는 화덩어리, 고통덩어리, 스트레스 덩어리, 결국엔 절망덩어리가 된다. 언젠가 나는 나 자신에게 이런 의문을 던져보았다. 내 안에 가득한 모든 쓸모없는 생각들을 싹 비워버리는 비밀은 없을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내 안에 가득 쌓인 모든 것들은 생각보다 쉽게 날아간다는 것이었다. 유일한 비밀은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는 것이었다. 이 깨달음만으로 마음은 저절로 텅 비어버렸다. 내 안에 가득했던 화도, 스트레스도, 고통도 모조리 텅 비어버렸다. 나는 다음 의문을 던져보았다. 나를 텅 비워버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러자 더욱 경이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나를 텅 비우면 나는 텅 빈 우주만큼 넓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가득 차오른다. 무엇으로 가득 차오른다는 말인가? 우주에 가득한 것들로 차오른다. 생기가 필요할 땐 우주로부터 좋은 기운이 가득 차오른다. 아이디어가 필요할 땐 아이디어가 차오르고 힘이 필요할 땐 힘이 차오른다. 평화가 필요할 땐 평화가, 집중력이 필요할 땐 집중력이 차오른다. 내가 그토록 기를 쓰고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거꾸로 마음을 텅 비워야만 저절로 흘러들어오는 것이다. 놀랍지 않은가? 사실 이는 지난 수천 년간 고도의 정신수행자들이 깨우쳐온 비전의 우주원리다. 텅 비우면 오묘한 일이 일어난다는 진공묘유이다. 하지만 그건 오랜 정신적 수행을 해야만 가능한 일 아닌가? 이렇게 반문할지 모른다. 물론 과거엔 그랬다. 직접 체험을 통해 깨달아야만 하니 오랜 세월과 고된 수행이 필요했다. 하지만 최첨단 과학은 많은 열쇠를 제시해주고 있다. 그 열쇠로 비밀의 문들을 하나하나 열어나가다 보면 어느새 마술처럼 마음이 텅 비어버린다. 따라서 정말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거다. 텅 비우면 내게도 정말 오묘한 일들이 일어날까? 이 책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있다. 물론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절대 짧지 않은 기간에 집중적인 취재, 명상, 체험을 거쳐야 했다. 불변의 진리 앞에 어떤 인간적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또 물어야 했다.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착각 속에 살고 있다. 나 자신에 대한 착각, 인생에 대한 착각, 현실 세계에 대한 착각이다. 오감의 한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착각들이다. 온갖 쓸모없는 생각들이 양산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하지만 착각에서 깨어나는 순간 마음은 저절로 텅 비워지고 얼기설기 얽혔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실타래가 풀리듯 저절로 풀리게 된다. 오감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나는 원래 아무 울타리가 없다. 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다. 아무 걸림돌도 없다. 원하는 바도 저절로 이루어진다. 울타리는 내 생각이 둘러친 것이다. 내 안에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게 들어있다. 병을 고치는 에너지, 기발한 아이디어, 모든 물음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다. 오감의 세계는 시공간의 한계 속에 갇힌 세계다. 생각을 한 차원 높이면 이런 한계가 돌연 사라진다. 한 차원 높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나는 독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텅 비우고 이 책을 읽기 바란다. 그래야 아인슈타인의 말대로 집요한 착각에서 벗어나 저절로 텅 비워지는 걸 실감하게 될 것이며 그때부터 오묘한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인생은 착각이라는 요술 속에 펼쳐지는 정교한 연극이다. 이 연극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텅 비우고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 인생의 참 목적도 저절로 드러난다. 그래서 꿈을 이루는 일도 물 흐르듯 수월해진다. 나를 열어놓는 것이 열쇠다. 스탠리 블록 박사는 꽉 닫혔던 나를 열면 열수록 모든 고통이 저절로 치유된다고 말한다. 나를 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주변의 자연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의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남성은 이렇게 증언했다. 어릴 적 통증이 못 견딜 정도로 심해지면 개울가에 누워 개울물에 졸졸졸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면 통증이 물에 떠내려가듯 사라지곤 했죠. 통증이 내 몸에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에 파묻히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하지만 내 몸이 열려있고 통증은 개울물을 따라 떠내려간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통증은 사라진다. 류머티즘성 관절염을 앓는 한 여성은 인생이 고역이었다. 손가락, 팔꿈치, 무릎 등의 관절이 염증으로 퉁퉁 부어올라 아팠다. 특히 새벽에는 통증이 극에 달했다. 하루에 겨우 2~3시간 자는 게 고작이었다. 의사들은 진통제와 수면제를 처방해 주었지만 효과는 점점 떨어졌다. 그러다 마음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저녁이 되면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촛불도 켜놓았다. 촛불을 끄고 나면 침대에 들어가 부드러운 시트나 이불이 발, 엉덩이, 등, 가슴 등에 닿는 촉감을 느껴보았다.
말하자면 자신을 완전히 열어놓고 주변과 하나 되고자 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나자 잠을 푹 잘 수 있었다. 그리고 몇 주 후에는 약이 필요 없게 되었다. 가족들은 그녀의 변화를 보고 놀라워했다. 새로운 약을 먹나 봐. 얼굴이 훤해졌어. 한 달 후 그녀는 통증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약도 완전히 끊었다. 몹시 짜증나는 일로 골치가 지끈지끈 아플 때 바깥의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 바람이 가랑잎을 어떻게 스치고 지나가는가? 나뭇잎들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풀잎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렇게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꽉 닫혀있던 내가 열린다. 그러면서 내 속에 갇혀있던 짜증도 우주로 날아가 버린다. 골치가 지끈지끈 아팠던 것은 내 속에 짜증을 가둬놓고 억눌렀기 때문이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칼 융은 영혼을 찾는 현대인에서 이렇게 말했다. 현대인의 약 3분의 1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정신질환에 시달린다. 삶의 허무함과 공허함으로 인한 질환이다. 이들은 나는 갇혀 있다는 질환을 앓고 있다. 나는 어디에 갇혀 있는가? 바로 비좁은 육신이다. 비좁은 육신을 벗어나면 나는 우주만큼 넓어진다. 나가 갇혀 있는 것은 나를 육신이라는 고정된 존재로 보기 때문이다. 자연히 나를 여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내 머릿속에서 생기는 모든 생각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가둬놓게 된다. 머리를 열고 머리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는 생각조차 못한다. 그래서 내 머릿속은 늘 온갖 생각으로 가득하다. 주로 나의 생존에 관한 집착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들이다. 이 생각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두꺼운 나의 벽을 형성한다. 나는 정말 육신이라는 틀 속에 고정돼 있는가? 그렇지 않다. 열면 열수록 넓어진다. 마음을 열면 열수록 마음속에 가득했던 부정적 생각들도 날아가고 긍정적인 기운이 스며든다. 우주로부터 모든 것이 그만큼 더 잘 흘러들어온다. 키를리안 카메라로 인체를 촬영하면 인간의 오라 색깔이 나타나는데 이는 그 사람의 정신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그런데 이 오라가 더욱 넓어지면 마침내 맑은 백색으로 변한다. 당신은 이제 이런 호기심이 들 것이다. 마음을 열면 왜 오라가 넓어질까? 내 머릿속에 우주와 통하는 안테나가 들어있는 건가?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다. 부처의 이마에는 점이 붙어 있다. 힌두교 신들의 이마에도 역시 점이 붙어 있다. 깨달음, 즉 우주와 통함을 상징하는 점이다. 그런데 이 점은 왜 하필이면 이마 한가운데 붙어 있을까? 바티칸 박물관 앞마당에는 거대한 솔방울상이 세워져 있다. 교황이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지팡이에도 역시 솔방울 모양의 장식이 붙어 있다. 모두 신과 통하는 상징으로 사용되는 사물이다.
그런데 왜 하필 솔방울일까? 솔방울은 두개골 정중앙에 자리 잡은 솔방울샘, 즉 송과선을 의미한다. 송과선은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데카르트가 영혼의 자리라고 불렀던 곳이다. 육신의 세계와 영적 세계를 이어주는 곳이라는 의미였다. 데카르트가 송과선을 영혼의 자리라고 불렀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영적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사람의 머리 윗부분에서 오라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지금도 일정한 경지에 오른 스님들이나 성자, 인도의 요기들은 눈을 뜬 채로도 다른 사람들의 오라를 훤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일종의 미신처럼 여겨왔다. 자신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키를리안 카메라가 발명되면서부터 사정이 달라졌다. 사진기로 인체의 에너지장을 생생하게 촬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UCLA의 생리학 교수인 발레리 헌트 박사는 키를리안 카메라로 송과선에서 뿜어져 나오는 정수리 주변의 오라가 사람마다 각기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송과선에서 뿜어져 나오는 보라색 에너지장이 머리 위에 선명하게 나타난다. 영적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맑은 흰색 에너지장이 나타난다. 정신과 의사들이 최면 치료를 할 때 환자들에게 머리로부터 흰색 빗줄기가 몸을 타고 내려오는 걸 상상하게 하면 환자들이 쉽게 최면에 빠지는 것도 빛이 지닌 신비한 힘을 말해준다. 1958년 예일대학의 아론 러너 박사와 그의 팀은 송과선을 정밀 분석해보고는 깜짝 놀랐다. 안구 바로 뒤에 두개골 깊숙이 자리 잡은 송과선이 수정체, 각막, 망막은 물론 심지어 광수용체 세포들까지 두루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송과선은 완전히 깜깜한 곳에 박혀 있으면서도 광수용체 세포를 통해 빛을 감지하는 기능이 있었다. 심리학자인 스티븐 필립스 박사는 영적으로 깨어날수록 제3의 눈도 실제로 눈을 뜬다고 말한다. 제3의 눈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미립자까지 볼 수 있어요. 눈을 감고도 수천 킬로미터 밖을 훤히 볼 수 있는 천리안도 제3의 눈 때문이죠. 이스라엘 벤구리온 대학의 시드니 랭 교수와 프랑스 국립산업환경연구소의 시몽 바코니에 교수 등은 송과선에 지르코늄 수정이 들어있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이 물질은 라디오의 전파를 송신하는 트랜스미터 역할을 하는 물질이다. 새들에게 있어 지르코늄 수정은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더라도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GPS 역할도 한다. 거리나 물리적 장애물에 관계없이 무엇이든 꿰뚫고 목표를 찾아가도록 전자기파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송과선은 우주와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신기한 송수신 장치인 셈이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도 송과선이 우주와 통하는 안테나이며 물리적 장벽을 투시해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송과선을 제3의 눈, 머릿속의 빛, 모든 걸 보는 눈 등으로 불렀다. 왕족들은 송과선을 키우면 키울수록 신과 가까워지고 신으로부터 투시력과 같은 신비한 힘을 얻게 된다고 믿었다. 그래서 피라미드의 방들도 모두 우주의 기운을 모을 수 있는 구조로 지었다고 전해진다. 그렇다면 송과선이 정말 인간의 마음과 우주를 하나로 통하게 하는 안테나일까?
물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마음을 열수록 손과 선을 둘러싼 오라가 점점 더 커진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대답은 자명해 보인다. 또한 나는 우주와 하나다 라고 생각하면 오라가 커지고, 나는 우주와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오라가 작아지는 현상도 우리 머릿속에 우주와 통하는 장치가 들어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뒷받침한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은 우주로 전송된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마찬가지다. 그리하여 우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송한 생각들로 가득하다. 그 생각들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주에 영구히 저장된다. 따라서 우주에 귀를 기울일 수만 있다면 어떤 정보든 캐낼 수 있다. 우주에 저장된 온갖 정보들은 수만 년, 수억 년 동안 하나씩 축적되어 온 것들이다. 루퍼트 쉘드레이크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어떤 동물이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면 그 아이디어는 우주에 저장되기 시작한다.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동물들이 점점 늘어나 임계치에 이르면 우주에 공명을 일으킨다. 그러면 같은 종의 동물들 전체가 그 아이디어를 공유하게 된다. 이것이 집단 기억이다. 칼 융은 이 집단적 정보를 집단적 무의식이라고 불렀다. 이 집단적 정보에는 지구에 살았던 모든 사람의 재능과 아이디어도 들어있다. 육신이 사라지더라도 모든 정보를 지닌 영혼은 영원히 살기 때문이다. 지난 수백 년간 과학자들은 모든 정보가 두뇌에 저장되어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양자물리학자들은 두뇌가 텅 빈 공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두뇌의 99.9999%가 빈 공간이다. 이 공간에 무엇을 저장할 수 있는가? 만일 모든 정보가 각자의 두뇌 속에 저장된다면 두뇌가 죽을 때 모든 정보도 함께 죽어버려야 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 사이먼 버코비치 박사와 네덜란드의 두뇌 과학자 헤름스 로메인 박사는 각기 인간의 두뇌를 분석해보고 똑같은 결론을 내렸다.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생각하고 경험하는 모든 정보를 두뇌가 몽땅 저장하려면 정보 처리 속도가 초당 1024비트는 되어야 한다. 하지만 해부학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두뇌는 매일 쏟아져 나오는 모든 정보를 어떻게 다룰까? 두뇌는 정보 저장 장치가 아니다. 정보를 송수신하는 장치다. 마치 TV가 특정 주파수를 이미지와 소리로 바꿔주는 것과 같은 이치다. 30여 년간 임사체험자들을 연구해온 네덜란드의 심장 전문의 핀반 롬멜 박사도 그와 유사한 이야기를 했다. 모든 정보는 우주에 떠있는 영혼이 가지고 있다. 두뇌는 이 정보를 받아쓰고 재생산하는 기능만 수행한다. 쉘드레이크 박사도 두뇌는 정보나 아이디어를 기억하거나 저장하는 장치가 아니라 우주에 저장된 정보를 꺼내 쓰는 장치다. 즉, 두뇌는 정보가 저장된 도서관이 아니라 우주에 저장된 정보들을 송수신하는 기능을 할 뿐이다 라고 말했다. 생물의 DNA에 모든 설계도가 들어있다는 것도 착각이다. 쉘드레이크 박사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도토리는 어떻게 일정한 형태의 떡갈나무로 성장할까? 사람은 어떻게 저마다 다른 모습의 성인으로 자랄까? 이것은 DNA가 정하는 게 아니다. DNA는 어떤 세포로 자랄 것이냐를 지시할 뿐 세포들이 합쳐져 어떤 모양을 형성할 것이냐는 결정하지 못한다. 예컨대 손이나 발의 DNA는 똑같다. 세포도 똑같다. 이렇게 DNA와 세포가 똑같은데 어떻게 각기 다른 모양으로 자라는 것일까? 손에게 손의 모양을 갖도록 하고 발에게 발의 모양을 갖도록 지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주에 저장된 정보다. 프린스턴 대학 출신의 천체 물리학자 로버트 길먼 박사도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DNA가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예를 들어 떡갈나무의 DNA는 떡갈나무가 어떤 형태로 성장할 것인지에 관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다. 단지 DNA는 수억 년에 걸쳐 우주에 저장된 정보의 주파수를 맞추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두뇌의 정보도 DNA의 정보도 죄다 우주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다. 지능은 영혼에서 흘러나온다. 그런데 양자 물리학자들은 영혼의 99.9999%는 우주에 있고 0.0001%만 육신에 들어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우주가 우리의 영혼이자 진정한 두뇌라는 것이다. 우주 두뇌는 무한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고 모든 곳에 존재한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우주에는 완벽한 두뇌가 존재한다고 했다.